네, 그럼 모든 패널과 발제자분들이 오셔서 오늘 민주진보 진영은 어떻게 2030 청년층과 만날 것인가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손소를 의원님께서 좌장이신데요. 법사위가 열려서 인사말 해주시고 네, 자리를 일어나셔야 돼가지고요. 네, 저는 대신 사회를 맡은 진보당 강서양천 위원장 김수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의원님 네, 인사말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사실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쏟아진 온갖 청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면서 어떻게 더 디테일하고 또 이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고민 끝에 이제 조사나 이런 토론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여론조사는 전 세대에 거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오늘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이 기반이 된 여론조사는 2030 세대를 대상으로 1000명을 한 여론조사라는 것이 좀 의미 있고 뜻깊은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진보당 국회의원실에서 이제 진행을 했지만 이제 민주당에서 활동하시는 패널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사실 민주진보 진영이 어떻게 청년에게 다가갈 것인가 이렇게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뭐 여러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께서 청년들을 약간 미지의 존재, 불안한 존재 이렇게 많이 바라보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를 이해하는 건 원래 좀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뭔가 당혹감, 뭐 불편함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좀 모든 걸 다 확인하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약간 강박적인 접근 이나 낙인 찍기가 우선되는 그런 것이 오히려 대화를 좀 멀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청년 층층이 어떻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토파보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청년들에게 사실 정치권이 어떻게 더 다가갈 것인가를 더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끝까지 다 있고 싶었는데 법사위가 열려서 자리를 먼저 뜨게 되어서 죄송하고요. 언제나 이 시대에 진보적인 입장에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함께 조사해 주시고 나서 주시는 진보정책연구원 우리 신석진 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김진시 수석연구원님과 김경래 연구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토론 패널에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신석진 진보정책연구원 원장님 네,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보정책연구원 원장 신석진입니다. 조사를 총괄하고 이제 집행했던 기관의 책임자인데요. 방대한 조사를 한 5, 6년 만에 2030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처음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됩니다. 전 세대, 전 연령대 조사를 해서 2030이 얼마나 튀는지를 분석하는 글들은 많이 있는데 조금 제한성이 있는 분석들이 많이 있었고 다들 뭐 관심들이 많은 2030만 특징화시켜서 조사를 한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많은 분석 결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마침 그 조사를 다 끝나고 나니까 이게 진보당을 위한 조사인가 민주당을 위한 조사인가 그냥 민주당 대표실에 보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해서 분석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일단 진보당 지지자들이 표집이 거의 잡히지도 않았고 대체적으로 민주당 사람들이 민주당을 좋아하는 또는 민주당에 투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석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로서는 매우 아쉬웠습니다만은 그냥 민주당 대표실에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정관념화되어 있는 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주로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인데 반민주당 됐다. 2030이 또 일반 이제 세인들은 보수화되었다. 이렇게 두 가지 극우가 문제다. 플러스 1까지 한 세 가지 정도를 다들 얘기를 합니다. 분석도 다양한데 대부분 엉터리입니다. 일단 반민주당화 돼 있지 않았고요. 민주당에 대한 감정 온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념적 잣대로 4050식으로 또는 5060식으로 우리 세대가 보는 시각으로 청년들의 사고체계를 분석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이거든요. 그렇게 이념에 구획되어서 무슨 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별 정책에 대한 호불호는 있겠지만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 진보정당도 거기서 어떤 새로운 기운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모색하기 위한 분석이었습니다. 다만 주목해야 될 것은 극우는 분명히 있다. 대중들에게 과다대표될 뿐이지 극우는 분명히 있고 실체도 있다. 이런 것들이 분석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극우적 사고에 어떻게 포획되어 있는지 같은 것들은 이제 전문가들이 발제를 통해서 잘 밝혀주실 것이라고 믿고 저도 열심히 경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모두 나오셔서 단체 사진을 찍고 네,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와 거리감 사이 2030 청년 세대의 정부, 정당 인식에 대해서 STI 수석연구원 김진실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제를 맡은 STI 김진실입니다. 오늘 토론회 제목과 같이 민주 진보 진영이 어떻게 2030 청년층과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 조사를 하고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청년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비교적 넓게 나타났는데 그 긍정 평가가 정부 평가나 정당 지지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발제는 이 차이에서 출발합니다. 청년층의 정책 긍정 평가와 정부 정당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어디에서는 만나고 또 어디에서 어긋나는지 이 질문을 중심으로 2030 청년층의 정부 정당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국 만 18세에서 3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성별과 연령 또 전국으로 고르게 추출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사에서 하는 것보다 2030 청년들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그런 결과들이 이 자료들에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5가지 질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면 2030의 지지정당과 정당 감정 온도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또 이재명 정부 평가와 민주당의 인식이 어떻게 되는지, 청년 생활 정책에 대한 동의가 정당 지지와 연결되는지, 또 성연령별 차이, 특히 20대 여성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 진보개혁 제3정당은 어떤 조건에서 선택받을 수 있겠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지지정당입니다. 전체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35.9%, 국민의힘 22.8%고요. 잘 모르겠다 등의 무당층은 33.6%입니다. 성별과 연령으로 나눠보면 분포가 달라지는데요. 20대 남성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의 26%대로 비슷하고요. 무당층이 37.4%로 가장 높습니다. 30대 남성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역시 나란히 32%가량을 차지했는데 무당층은 가장 적고요.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보다 확연하게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같은 2030이지만 내 집단의 지지정당 분포가 많이 다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감정 온도입니다.
정당에 대해서 평소 느끼는 감정을 0에서 100도까지 숫자로 표기하게 하였고요. 높을수록 당연히 그 정당에 대한 온도가 뜨겁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체 응답자 평균이 민주당 47.7도, 국민의힘 37.2도입니다. 100도까지의 전체 온도를 생각해 보면 50도 이하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온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민주당에 대한 온도가 높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온도가 높은 것은 당연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무당층에서 보면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민주당에 대한 온도가 국민의힘에 대한 온도보다는 다소 높습니다. 이 부분을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제가 검토해 보았는데 통계적으로도 민주당에 대한 온도가 국민의힘보다는 작긴 하지만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다른 정당에 대한 지지율보다도 유의하게 높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무당층 안에서도 무당층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정당에 대한 온도가 낮긴 하나 민주당에 대한 온도가 조금 더 가깝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 투표를 했는지 질문에 대해서 81.4%가 투표했다고 답했습니다. 투표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38.4%가 찍고 싶은 정당이나 후보가 없어서라고 하였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비례투표에서 다른 정당을 고른 것을 이제 분할투표라고 하는데 이 비율은 11.1% 정도였습니다. 2025년 대선 투표에서 어떻게 선택했는지에 따라 현재 지지정당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분 중에 15.6%,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한 분 중에 15.0%는 현재 무당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슷하게 지지정당 없음으로 이동한 층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 평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43.8%고 부정평가가 34.4%입니다. 공정이 부정보다 9.4%포인트 높은데요. 이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유보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보층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살펴보려고 유보층 오른쪽에 유보층에 대한 분석이 있는데요. 무당층 비율이 70.2%로 전체 응답자의 34.6%의 2배가 좀 넘고요. 민주당에 대한 감정 온도나 청년 정책 공감 이 부분을 보면 전체 응답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청년 정책에 대한 반응이나 민주당에 대한 감정 온도 등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국정 수행 평가에서는 유보하고 있는 집단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정수행 긍정평가를 하는 집단들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겠습니다. 성별과 연령으로 놓고 보면 20대 남성이 가장 낮고 30대 여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차이가 16.3%포인트 차이가 나는데요. 20대와 30대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 또 남녀 모두 30대가 20대보다 높았습니다. 지지정당에서는 크게 차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저희가 조사를 7월 초에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당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어느 정도 안다는 응답이 28.3%였습니다. 이때의 갈등 내용에 대해서도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민주당이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있고 또 민주당이 중도층이나 청년층으로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그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각각 동의하는지 물어보았을 때 그 동의율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중도 청년층에 대한 확장에 대한 동의가 59.6%, 핵심 지지층을 결집해야 된다에 대한 동의가 50.2%입니다. 크게 차이 나지는 않고 확장 쪽이 9.4%포인트 좀 높은 걸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집단이 서로 다른 집단이 아닙니다. 둘 다 동의하는 분들의 비율이 44.1%로 상당히 높습니다. 한쪽 주장에만 동의하시는 분들의 주장을 합쳐도 이분들의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핵심 지지층 결집이나 중도 청년층 확장이라는 이 이슈가 대립되는 의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전체 저희가 이제 정책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넓게 봐서 정책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문항을 20여 개 되는데, 이재명 정부의 청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 5개, 그리고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에 대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이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장들을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주거나 노동, 재분배, AI, 주식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응답들끼리 비교를 했거든요. 저희가 다 4점 척도로 물어봐서 긍정응답끼리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은, 이것은 이제 정책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는 문구에 가까운데요. 나는 빚을 내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겠는가에 대한 응답이 69.4%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AI를 통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그런 정책이다라는 데 대한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도 65.2%로 높았습니다. 그 외 청년 정책들, 청년 내일 채용 공채나 청년 월세 지원 확대에 대한 긍정 응답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가장 낮았던 5항목을 보면 청년 기초 자본을 지급하는 데 대한 동의, 기업의 초과 이익을 청년들에게 배분하는 그런 정책에 대한 동의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호남 혜택 몰아주기 정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주장에 대한 동의 등은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긍정답에 대해서 각 정당 지지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정당 지지층별로 차이가 꽤 나긴 합니다. 근데 나는데 그 차이가 큰 항목이 있고 그 차이가 작은 항목이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작은 항목은 아까도 1순위에 있었던 빚내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데에 대한 부분은 정당 간 차이가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또 이제 AI가 내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냐, 혹은 주식 상승이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런 데에 대한 응답들은 두 정당의 차이가 좀 없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두 지지층의 차이가 큰 항목들은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을 확대한다던가, 청년들에게 공공임대를 확대해야 된다던가, 이건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죠. 이에 대한 동의 수준은, 긍정평가 수준은 상당히 차이가 컸습니다. 또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의 평가, 또 청년 정책 중에서 모두의 창업 같은 그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두 지지층 간의 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 지정당별 차이가 큰 정책이 있고 작은 정책인데,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5가지 정책 중에서 제가 살펴봤는데, 어떤 정책은 왜 그 정당 간 차이가 크고 어떤 정책은 정당 간 차이가 낮을까, 이게 제가 이제 궁금한 대목이었거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정당 간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청년 월세 지원 확대이고, 정당 간 차이가 가장 적은 항목은 청년 돌봄 지원 확대입니다. 뭐 그럴 법하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를 살펴보면서 발견한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지지의 전체 응답은 이렇게 차이가 큰데요. 이것을 그 하위 집단 안에서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월세 지원 확대를 이 응답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누어서 보면, 이제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는 그 격차가, 그러니까 그 전세를 사시는 분과 자가를 사시는 분, 뭐 월세를 사시는 분 간의 최대 격차가 10%포인트로 크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무당층에서는 그 차이가 이제 자가이신 분과 월세이신 분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월세이신 분의 응답에서도 상당히 민주당에 비하면 낮긴 하지만 이 격차가 크다는 점이 굉장히 주목할 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또 오른쪽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이것도 전체 아까 앞 페이지에서 보시면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의힘 지지층 간의 격차가 30%포인트 이상 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증권 계좌 잔고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지고 집단을 나누어서 보면 굉장히 또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네네네. 지금 발제문에 없는 거고 제가 그 사이에 추가를 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볼 수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그 잔고 계좌가 낮거나 거의 그러니까 아예 없는 분들은 그 이제 지지가 상당히 있는데 비해서 높은 분들은 저희 지지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그 저희 조사 결과에서 보면 일관되게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자신의 삶에 와닿는 그런 정책들에 있어서 이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에 따라 그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층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그렇고 이런 대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들의 삶에 맞닿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주거 노동 재분배 정책과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제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참여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증권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청년이 62.7%였고요. 그중에 잔고가 이 보유자 중에 잔고가 500만 원 미만인 분들이 41.9%입니다. 잔고는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월 1회 이상 거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자가 58.7%로 거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 자산 경험이 정부 평가와 연결되는지 살펴보면요. 네.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특히 이제 자산이 5천만 원 이상인 응답자들의 국정 긍정 평가가 상당히 눈에 띄게 낮습니다. 33.1%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미만이거나 계좌가 없는 층에서는 44.9%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감정 온도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이 차이를 봤을 때 저도 궁금했던 것이 그러니까 증권 계좌의 잔고가 높으신 분들 중에 혹시 보수적인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증권 계좌를 높게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정부 평가가 낮을 수 있을까라는 점이 궁금해서 분석을 추가로 해보았고요. 이 분석은 이제 그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정부에 대한 평가가 한 단계씩 올라가는 그 단계로 변화하는 그 비율이 그 확률이 어떻게 이분들의 잔고와 연관되는가입니다. 그래서 잔고에 대한 부분만 반영해서 이분들의 이제 뭐 성별이나 아니면 직업 등만 변수로 놓고 이분들의 잔고까지 변수로 넣었을 때 이 잔고에 대한 영향이 보면 이제 상당히 두 곡선이 5천만 원 미만인 분들의 이 선과 5천만 원 이상인 분들의 선이 상당히 분리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의하게 그 잘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더 낮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에 비하면 정치 성향, 즉 이분들의 이념이라던가 이분들의 지지 정당도 이 모형에 함께 추가를 하게 될 경우에 이 격차가 줄어들어서 그 통계적으로는 격차가 없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고액잔고층에 대한 정부 평가가 낮은 데에 대한 그 영향에는 이 잔고만의 영향보다는 이분들의 그 정치 성향의 영향이 좀 더 주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부 평가가 더 낮은 것은 맞지만 이분들의 정치 성향 등이 다른 그 잔고층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고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정평가와 민주당 감정운동을 교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와 민주당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운동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와 민주당에 대한 우호가 모두 높은 집단은 36.2%인데요. 그에 비해 국정은 긍정하지만 민주당에 대해서는 온도가 낮은 집단이 7.6%,
국정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만 민주당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집단이 8.3%가 존재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평가라던가 재분배, 주거 노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어떠한지 살펴본다면 그 부분에서는 아주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국정 부정 평가가 높은 층에서는 청년 정책에 대한 평가도 같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0대 여성에 대한 좀 더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여성의 민주당 감정 온도는 그 30대 여성 혹은 또 20대, 30대 남성 이 이제 4개 집단으로 나눠 놓고 봤을 때 감정 온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54.4도로 다른 집단들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비례에서 민주당에 투표한 비율이나 국민의 투표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에 대한 투표는 가장 낮았습니다. 청년 정책에 대한 지지에서도 다른 집단에 비해서 눈에 띄게 모든 정책에 대해서 70% 이상 동의하는 것으로 높았습니다. 좀 특징이라고 하면 이렇게 민주당에 대한 온도가 높지만 국정 긍정 평가는 평균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온도가 30대 여성과 거의 비슷한데 30대 여성이 국정 긍정 평가가 높은 데 비해서 20대 여성의 국정 긍정 평가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진보개혁 제3정당에 대한 그런 투표 경험과 투표 의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3정당에 투표해본 경험은 20.4%에게 있었습니다. 진보개혁 제3정당이요. 그래서 이 경험하신 분들 가운데 이분들의 투표 시점을 살펴보았을 때 2024년 이후에 투표하신 분들은 절반이 좀 안 되는 48.2%였습니다. 이분들에게 다시 향후에 진보개혁 제3정당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더니 74.0%가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재투표 의향이 74%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응답자에서 보다는 아무래도 이 경험층에서 재투표 의향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제3정당에 대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무엇이 되는가? 이제 제3정당에 대해서 투표 의향은 있는데 지금까지 투표 경험 없었던 분들만 이분들이 이제 29%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의 응답만 살펴봤을 때는 제3정당이 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46.2%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번 조사 결과를 좀 더 집단별로 살펴본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으로 이제 내용에 대한 요약을 했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요약 부분을 자료에서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는 거고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한 거라서 제가 따로 좀 한번 좀 더 권고형의 결론으로 제가 좀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한 내용으로 제 의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조사 결과를 좀 말씀드리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조금 더 제 의견을 포함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엊그제 민주당에서는 당내 지도부 선출이 마무리됐고요. 또 이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전체 민주진보 진영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다시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고 또 중도로 청년층으로 확장해 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과제가 놓여 있는데 이 과제에 대해서 이 조사 결과가 이 부분을 양자택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집과 확장을 다 서로 다른 정치적 기능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집은 좀 개혁 과제를 좀 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확장은 이 과제가 청년층과 무당층에게 좀 더 전달될 수 있게 납득 가능하고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기능이 서로를 좀
약화시키지 않게 설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 정책을 생활 조건별로 다가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전체 청년층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 무당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도 청년 정책에 대한 반응이 자신의 처지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뭐 월세 지원 확대라던가 공공임대 확대와 같은 이런 주거 지원 정책 같은 경우 전체 지지가 낮다는 부분에만 그 결과를 받아들이실 게 아니라 이것이 이 정책이 진짜 필요한 분들한테는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재구성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나열하기보다 좀 더 청년들의 생활 조건에 맞게 이 정책들을 제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무당층과 국정평가 유보층 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진단을 더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조사 결과를 저도 더 분석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조사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보의 이유를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단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정평가 유보층에서 무당층 비율은 높았지만 민주당에 대한 감정 온도는 그리고 청년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체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0대 여성이 민주당에 대한 감정 온도는 높지만 국정평가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나 정당에 대한 감정 온도, 정부 평가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어디선가 조금씩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런 평가로 연결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정책에 대한 좀 책임 주체가 좀 더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부가 추진한다 혹은 당이 이것을 홍보하는데 머물지 않고요. 이 정책에 대한 점검하고 조정하고 좀 더 청년들의 처지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거나 이것을 의제화하는 역할을 정당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이것이 실제로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어디에서 체감이 낮은지 또 부족한지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정당에서는 이를 책임 있게 제시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정책의 나열만이 아니라 이 정책이 실제로 추진되고 운영되는 그런 과정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조사 결과가 또 저의 발제가 완결된 답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청년층들이 이 정책에 무반응하지 않고 청년 평가와 정치적 평가가 아직 완전히 연결되진 않았지만 연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민주진보 진영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해주신 김진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계속 보수화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김경래 연구원은 조금 더 청년 세대들이 어떤 인식 지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실 텐데요. 발제 시간은 20분으로 하고 그리고 이따가 토론자분들의 토론까지 끝나고 나서 지금 참석해주신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질의응답까지 같이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김경래 연구원님 발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제를 맡게 된 진보정책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경래라고 하고요. 청년 당사자이기도 하면서 또 이 조사를 이제 기획을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앞선 발제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청년층에 대해서 보수화되었다 혹은 극우화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좀 쉽지가 않고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이 청년 세대들의 어떤 인식 지형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네,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를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조사에 대해서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앞서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해주셨지만,
이 조사를 기획할 당시에는 그러니까 뭔가 청년 세대에 대한 키워드들만 많았던 것 같아요. 극우화되었다, 보수화되었다, 남녀 갈등이 심하다, 뭐 영끌, 주식 포모, 반민주당 이런 논의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논의들을 할 때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체로 데이터가 없고요. 데이터가 있더라도 그 전체 1000명 서베이 중에 한 300명도 안 되는 2030 그 작은 파일을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 당연히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저랑 이제 성소로원실에 몇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의원님도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정말 청년들 중에 일부 혹은 청년들이 극우화되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디에 어떤 규모로 있는지 그리고 실제 청년 정책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주식시장이 오르는 것은 이들의 마음에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각기 다른 조사에서 파악을 한 경우들은 많았지만 그럴 경우에는 교차 분석이나 심층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조사에서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서 좀 청년들의 인식지형을 복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내용은 조사 기간을 보시면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 시점이라는 점, 그리고 뭐 뒤에서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부정선거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도 그 시점에 이제 조사된 결과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사 대상은 18세부터 29세까지를 20대로 묶었고요. 그리고 30세부터 39세까지를 30대로 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저희가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이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부정선거이고요. 두 번째가 젠더 갈등,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그것이 이제 정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정도로 세 가지로 크게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청년 세대가 정말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이 실제 음모론에 대한 동의인지 혹은 제도 불신까지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 데이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정선거 이슈와 관련한 2030의 인식을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 6월 3일 선거에 조직적 부정이 있었다가 53.5%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 저희가 좀 유의해야 될 점은 이게 6월 초에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문항에서는 32% 정도로 동의가 나왔어요. 근데 그 문항의 차이가 있거든요. 해당 한국리서치 동의에서는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투개표 과정이 특정 후보나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조작된 부정선거라는 표현을 썼고요. 근데 저희는 이런 부연 설명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6.3 선거의 투표 개표 과정에서 조직적 부정이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 정도가 늘어났어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부정선거가 있다, 조직적 부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10에서 20% 정도, 이 50% 중에 한 30-40% 정도의 파이겠죠. 이들은 뭔가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정 세력의 개입으로 인한 부정선거라기보다는 부실 선거와 이거를 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겠구나, 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검경의 공식 수사 결과에 부정이 없다고 나오면 신뢰하겠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신뢰하겠다라는 응답도 58%에 달합니다. 그러면 둘 다 과반이 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유추할 수가 있죠. 조직적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다고 응답하는 집단이 꽤 되겠구나라는 건데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 두 가지 질문으로 4개의 집단을 좀 교차로 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집단이 조직적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수사 결과를 신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신뢰하겠다고 하는 조건부 의혹층이고요. 이들은 이제 부정선거는 있었지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조직적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신뢰하겠다고 생각하는 전면 신뢰층, 그다음에 조직적 부정선거 있었고 수사 결과도 신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전면 불신층, 마지막으로 조직적 부정선거는 없었지만 수사 결과도 신뢰하지 않겠다. 좀 약간 모순적이긴 하죠. 이런 제도 불신층,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약간 선택을 유보하거나 혹은 동의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어떤 공식기관의 검경의 수사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한
네, 제도 불신층까지 4가지 집단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좀 이거는 고무적인 혹은 좀 희망적인 것은 전면 신뢰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전면 신뢰층이 32.9%를 차지하면서 이 사람들은 조직적 부정선거도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신뢰하겠다, 수사 결과상 없다고 나오면 신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32.9%고요. 그리고 조건부 의혹층, 그러니까 조직적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함에도 수사 결과 부정이 없었다고 밝혀지면 신뢰하겠다라는 집단도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25.3%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면 불신층입니다. 조직적 부정선거 있었고 수사 결과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23.5%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도 불신층이 8.6%, 그리고 이 공식 수사에 대해서 무응답이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9.7%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지지정당별로 실제로 이 4개의 인식 유형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본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전면 신뢰층이 과반을 차지하고요. 55.2%가 전면 신뢰층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20% 정도는 조건부 의혹층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집단의 경우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전면 불신층이 44%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과반이 좀 안 되는 수치죠. 50%가 좀 안 되는 수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조건부 의혹층까지 더하면, 그러니까 빨간색과 노란색을 합치면 80%에 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80% 가량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무당층은 전면 신뢰층과 조건부 의혹층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이 된다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정선거 인식 집단별로 실제로 성연령 집단이 어떻게 나뉘어지느냐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느 한 성연령, 예를 들면 20대 여성 아니면 30대 여성, 이런 한 성별 연령별 집단이 굉장히 이제 한 인식층에 몰려 있지는 않습니다. 전 연령에 좀, 그리고 전 성별에 넓게 퍼져 있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좀 찾아보자면 전면 신뢰층에서 30대 남성이 좀 두드러지고요. 그리고 제도 불신층, 아까 이야기했던 좀 모순적인 집단이라고 했죠. 그 집단에서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두드러집니다. 네. 그리고 이 부정선거 인식 집단별로 잠실 집회에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전면 신뢰층이 잠실 집회에 대한 접촉은 가장 많습니다. 소식 접촉을 비롯한 접촉이 가장 많은 집단이고요. 근데 이것은 제가 추측하건대 이것이 정치 참여도나 아니면 정치에 대해 관여하는 정도와도 좀 연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교차 분석을 조금 더 해봐야겠지만 저희가 정치 지식에 대한 문항도 좀 넣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데이터가 딱 있진 않지만 이 집단이 그런 정치 지식도 다른 집단보다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 불신층의 경우에는 잠실 집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굉장히 높고요. 좀 유보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들어본 적 없다는 것은 어쨌든 정치적 무관심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의혹층과 전면 불신층, 이 두 집단은 이제 조직적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응답한 집단이죠. 이 두 집단은 비슷한 수준으로 잠실 집회에서 소식을 접촉하거나 혹은 현장에 참석하거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별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왜 발생했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이 문항에 있어서는 조직적 부정선거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그 부족 사태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왜 발생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실 수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실수입니다. 행정 실수 및 관리 부족인데요. 여기서 빨간불이 들어오죠. 전면 신뢰층에서 76% 가량이 이번 사태는 행정 실수와 관리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 옆에 조건부 의혹층과 제도 불신층의 경우에는 그리고 전면 불신층의 경우에는 전체적 평균에 대비해서 비교적 선관위의 의도적 조작, 그리고 정당 및 정치권의 부정 개입, 그리고 중국 등 외부 세력의 개입을 이유로 꼽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비교적 이제 빨간색이 들어오는 게 그렇게 3개의 선택지였고요. 그다음에 제도 불신층은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높아서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부정선거 인식 집단별 제도 변경 요구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동의. 당시에 이제 6월 말 7월 초에 특히나 이거에 대해서 정치권과 그다음에 매스컴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전면 신뢰층, 조건부 의혹층, 전면 불신층 이렇게 세 개의 집단에서 70% 이상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한 인식 집단에서만 동의가 높은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근데 이것은 어떤 선관위에 대한 전면적이고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면 신뢰층조차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적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 층에서도 이번에 선관위에 대해서 제대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선구 요구 동의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접 행동의 정당화와 처벌 태도, 그리고 점거, 이게 이제 점거는 그러니까 그 잠실 내에서 일어난 점거 혹은 집회를 처벌해야 하느냐 혹은 시민 저항으로 인정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과 결과인데요. 이것도 일단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결을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청년 세대가 인식하는 부정선거가 어떤 선관위의 준비 부족과 관리 부실이라는 행정 실수까지 포괄하는 범주로 지금 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청년 과반이 부정선거 있었다라고 응답하는 결과를 바로 음모론 수용이라고 이제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면 신뢰층과 조건부 의혹층, 제도 불신층, 전면 불신층 이렇게 네 가지로 유형화를 해봤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이런 의혹에 대한 동의와 그다음에 공식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구분해서 보자는 겁니다. 특히 조건부 의혹층 25.3%가량의 이 집단은 문제를 제기하지만 제도적 조사 결과를 수용하겠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층들까지 사실 넓게는 포섭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직후에 이제 민주당과 정권에서는 관리 부실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좀 투명한 진상 규명을 선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 선관위 개혁 요구를 좀 선점해서 끌고 갔으면 지금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부 의혹층까지도 포섭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사실 잠실 집회에도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고자 했잖아요. 근데 그랬음에도 7월 초 조사 시점까지는 전면 불신층은 아직까지는 23.5% 가량이었다. 여기서 더 확대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젠더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부터 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이제 젠더 갈등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것이 유효하냐, 정치적 균열 클리비지로 볼 수 있느냐, 혹은 하나의 축으로 작동하냐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이 조사 결과 발표에서 그것을 다 다룰 수는 없으나 정체성과 정책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실제로 2030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짧게 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페미니스트 정체성과 젠더 정책에 대한 지지를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인식하는 청년은 저희 조사 결과는 약 17.3%였고요. 이것이 남성에서는 예상하시겠지만 비교적 적고 여성에서는 비교적 높습니다만 그럼에도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쳐도 여성층에서도 한 24%, 5%가량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젠더 정책에 대한 지지랑 교차해서 이번에도 좀 봤는데요. 젠더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하나는 미프진이라고 얘기되는 유산유도제의 도입, 두 번째로는 비동의 간음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HPV에 대한 백신 지원.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여성 정책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어떤 굉장히 동의가 또 높을 수도 있는 정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 동의한 사람을 어떤 좀 여성 정책에 동의하는 집단으로 일단은 구분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보시면 정체성도 있고 정책을 긍정하는 집단은 13.5%고요. 근데 정책을 지지하면서 정체화는 하지 않은,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라고 응답은 하지 않았지만 정책에 대해서는 또 동의를 하는 집단이 36.3%로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이런 간극이 이제 각 성별, 연령별 집단에서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모든
성별, 연령별 집단에서 젠더 정책에 대한 지지가 정체성 긍정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정체성, 그러니까 나는 페미니스트야라고 생각하진 않으면서도 저런 보편적인 여성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는 수준이 꽤나 높게 나타나고요. 근데 그것이 여성층에서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여성층에서는 그 간극이 더 커서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정체화하거나 인식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여성 정책에는 동의하는 층이 폭넓게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것이 정책에 따라서 다소 좀 격차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미프진 도입과 HPV 백신 지원, 그다음에 비동의 감염제 도입이라는 세 가지 문항으로 일단은 좀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게 보았을 때 이 HPV 백신 지원 같은 경우는 비교적 넓게 합의가 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 많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30 중에서 실제로 그 지원을 받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넓게 동의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지만 비동의 감염제의 경우 특히나 성별에 따른 격차가 좀 크게 나타나서 20대 30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동의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세 번째 그래프가 그 그래프이고요. 그리고 남성 내부에서는 이것이 또 특이점인데요. 20대보다 30대가 새 정책에 대해서 모두 다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20대보다 30대가 여성 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당별 차이를 좀 더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체성과 정책을 모두 긍정하는 페미니스트는 22.2%에 불과하지만 정책에 대한 지지층까지 확장하면 63.9%까지로 이렇게 넓어진다라는 것.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책에 대한 지지는 37.1%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무당층에서도 46.3%까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 지지층까지로 보면은 페미니스트라는 인식보다는 훨씬 더 높게 이 응답이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요인이 이런 젠더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약간은 예상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이었습니다. 성별은 새 정책 모두에서 가장 일관되게 나타나고요. 이념, 그러니까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느냐 혹은 지지 정당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도 여성이 남성보다 정책 지지 점수가 11점에서 최대 40점까지 높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할 때 예를 들면 나는 진보라고 생각해, 나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혹은 진보당을 지지해 이런 조건들이 다 동일할 때 남성보다 여성이 40점에서 11점 정도가 높게 응답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이것이 20대에서 더 벌어지고요. 그리고 이념 점수도 어쨌든 영향을 좀 미치고 있었고, 그리고 비동의 감염제에서 이념 점수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고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보수 방향으로 갈수록 지지 점수가 낮아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는 개신교 여부가 좀 뚜렷하게 미프진 도입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좀 통제 변수들인 학력과 고용 상태는 크게 확인되는 건 없었고요. 여기까지의 소결은 그러니까 성별에 따른 2030의 젠더 태도 분화는 저는 어쨌든 현재까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20대 여성들은 급진적이고 20대 남성들은 극우화됐어라는 단순한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젠더 태도의 분화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고요. 이게 정책 지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전 연령과 세대에서 페미니스트 정체성 긍정률보다 실제 정책의 지지가 훨씬 넓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진보 진영은 구체적인 정책을 전달하기 위한 언어들, 예를 들면 재생산, 건강, 안전, 자기결정권 이런 언어들을 통해서 그런 정책에 지지하는 좀 폭넓은 층을 연결해서 그런 여성의 강한 정책 요구를 대표하는 전략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회 전망과 정치 정책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저도 재밌게 봤던 부분인데요. 일단 사회 전망 분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회 전망은 제가 일단 이 조사에서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여기 참고라고 밑에 나와 있죠. 조사 문항 원문을 보시면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시냐,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 이동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계층 이동성이라고 또 얘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이것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이죠. 근데 이 분포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이렇게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뒤집어진 곡선으로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회 신뢰, 미래 희망, 그다음에 사회 이동성 세 가지 변수를 하나의 지표로 만들었습니다. 합쳐서. 이 평균에 대해서 하나의 지표로 만들었고요. 뭐 이제 세 문항의 요인적 재량과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만들었고, 이 사회전망 지수의 평균은 4.8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회전망, 그러니까 이 신뢰, 희망, 이동성이라는 그 세 개의 변수의 평균으로 만든 사회전망 지수를 보시면 이렇게 분포가 있고 경계가 이렇게 나뉜다라는 건데요. 경계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 제가 이거를 낮은 계층, 중간 계층, 높은 계층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보았습니다. 사회전망을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계층과 집단과 그 중간 정도의 집단,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집단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좀 분석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첫 번째로 확인한 것은 사회 전망이 높은 높은 집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집단이 6개 정책, 이 6개 정책은 지금 이제 이 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뭐 좀 재분배와 노동 혹은 경제에 관련된 정책들 위주로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넣어본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초과 이익을 하청 비정규직과도 공유해야 된다거나 최저임금 추가 인상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정책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았을 때 이런 진보적이고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에 대한 동의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긍정층에서 높게 나타나고요. 반면 낮은 중간 전만층의 동의율은 대체로 비슷하거나 낮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낮은 전망층, 그러니까 부정적인 집단이죠. 이 집단의 정책 동의율은 비교적 초과이익 공유 35%, 기초자본 지급 34%, 그리고 정규직 전환 42%에 그쳤다. 즉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사회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희망도 없고 신뢰도 별로 없고 그리고 계층 이동도 쉽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집단, 비관이 있는 집단이 바로 재분배를 요구하거나 진보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희망이 있고 신뢰가 있는 긍정적으로 보는 집단들이 훨씬 더 이런 개혁적인 정책에 반응을 했다는 거고요. 지지정당 구성도 이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높은 사회전망층에 비교적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높고요. 낮은 사회전망층에서 비교적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각 집단별 지지정당별 재분배 및 노동정책 지지 수준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면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낮은, 중간, 높은 층이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나눈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전망층을 3개로 나누고 국민의힘 내에서 3개로 나누고 그리고 기타 다른 정당들을 지지하는 집단층에서 3개로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이제 빨간색 그 꺾은선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사회 전망이 낮은 집단은 이 재분배 정책에 대한 동의가 1.8개 평균 굉장히 낮게 떨어지는데 높은 층에서는 이게 3.5개 정도까지로 올라갑니다. 3.6개 정도까지로 올라가고요. 2배 가까이 높아지는데 이 말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사회 전망이 높고 희망이 있고 계층 이동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개혁 정책을 비교적 수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회 전망 내에서의 이제 성연령 구성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두드러지는 거는 딱히 없었습니다. 중간에서 이제 30대 여성이 좀 많다 정도 외에는. 그리고 이건 이제 앞에서 이제 김진실 수석님도 말씀을 해주신 거의 연장선이기도 한데 성별 연령별 주요 정책에 대한 동의율을 쭉 본 거거든요. 네, 보시면 실선이 30대죠 지금. 네, 실선 30대, 점선이 20대, 빨간색이 여성, 파란색이 남성 이렇게 그려봤을 때 파란색 점선이 제일 낮고 빨간색 점선이 제일 높네요. 20대 남성과 여성의 격차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다음에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성별 연령별과 사회 전망에 따라서 정책 동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조건이 다 같을 때 사회 전망이 좋을수록 이런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에 더 많이 동의하더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거를 4개 집단, 20대 남성, 20대 여성, 그리고 30대 남성, 30대 여성 이렇게 4개를 쪼개봤을 때 드러나는 게 좀 이제 유의미합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청년 남성의 정책 수용성이
연령보다 사회 전망에 따라 크게 갈라진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을 보시면 낮은 층과 중간 층과 높은 층에서 확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꺾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망이 높을 때 이 정책 수용성이 크게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청년 남성이 사회 전망에 따라 정책 수용성이 크게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20대 남성, 30대 남성은 원래 보수적이라서 이런 재분배 정책에 동의를 안 하고 관심이 없어라기보다는 이 집단 내에서도 사회 전망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이 진보 정책을 수용하는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회 전망이라는 게 그냥 어떤 개인의 낙관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확인을 해봤을 때는 재분배 노동 정책에 대한 수용성으로 좀 연결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얘기하면 사회에 대한 불만과 비관이 이 어떤 진보 정책에 대한 혹은 이런 개혁 정책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 남성의 낮은 정책 수용성, 낮은 진보 정책 수용성도 좀 고정되어 있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인식, 사회 전망이라던가 이런 인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부정적이고 낮은 전망층에서는 그 정책 동의 개수가 낮았지만 긍정적이고 높은 사회 전망층에서는 거의 2배 가까이로 증가해서 그 높은 사회 전망층에서 여성과의 어떤 성별 격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청년 측의 정책 지지를 확대하려면 좀 불만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라는 것이 실제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신뢰와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함께 형성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수석님 발제도 되게 재밌게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이따가 토론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래 연구원의 인식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가 그냥 극우화되었다. 뭐 20대 남성은 이렇다라고 정의하는 게 얼마나 틀린 그냥 단순한 가정이었는지 느낄 수 있는 발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청년오늘연구소 박태훈 소장님의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연구 같이 기획하고 참여하면서 결과가 너무 흥미로웠고 사실 이런 조사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토론문 발제에 앞서서 앞에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저도 질문이 좀 몇 가지 생겨서 먼저 드리고 이따 답변은 두 분 시간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김진실 연구원님 발제에서 제가 이거를 사전에 자료를 받았을 때 놓쳤던 건데 기타 제3정당의 개혁신당 온도가 엄청 높게 잡히거든요. 다른 모든 거에 비추어 봤을 때. 그래서 혹시 이게 기타 제3정당에서 개혁신당이나 혹은 정의당, 진보당 등 다른 진보정당과의 좀 구분이나 이런 게 조사하실 때 있었는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경래 연구원님 발제에서 페미니스트 정체성이 다른 정책에서의 혹시 차이는 없었는지 여성 정책 말고 이것도 궁금한 게 있었고 그리고 사회 전망 관련해서 그런데 제가 예전에 봤을 때 정권에 따라서 사회 전망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봤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윤석열 정권이면 보수 정당 지지자들은 사회 전망을 높게 잡고 지금은 이재명 정부니까 사회 전망을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높게 잡아서 혹시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닐까라는 고민이 들었어가지고 이렇게 3개 질문 드리고 제 발제가 아니고 토론문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문에서 진보당이 좀 누구를 대면하면 좋을지 무엇이 없었는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게 질문이 민주진보 진영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다 보니까 좀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당의 체질들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김진실 연구원님 발제에서 증권계좌 보유율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증권계좌 보유율이 꽤 높잖아요. 저만 해도 지금 주식이 박살나고 있는데 이제 62.7%가 증권계좌를 갖고 있고 증권계좌를 가진 청년층에서는 26%만 무당층인데 없는 청년층에서는 47.9%가 무당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무당층에 비추어 봤을 때도
주식 계좌가 없는 청년층이 훨씬 무당층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좀 계좌가 없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자산 형성의 출발선에서 멀리 있는 청년일수록 정치에서 멀리 있다라는 체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좀 진보 정당이라고 하면 자산이 없는 이 청년들을 어떻게 대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무당층 같은 경우에는 청년 정책에 대한 그 지지율이랄까요? 이게 높은 동의율? 이게 높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근데도 이제 지지하는 정당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진보당에게 이제 기대하는 다른 게 있거나 이걸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지할 이유가 못 찾았다라는 것일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수 연구원님 발제를 보면 무당층이 그냥 단순히 정치에 관심 없는 회색지대라기보다는 좀 정당에 대한 확신을 유보한 층이라고 봤고, 민주당에 대해서 사실 높은 점수를 줬다고 발제문에도 했고 아까 발제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진보당 입장에서는 좀 아까 신석진 원장님 말씀대로 진보당 입장에서는 좀 약간 서운한,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이들을 다가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되는 대목이라서, 진보당이 주식계좌 없는 청년층 중에서도 무당층인 청년들 혹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진보당이 부족한 게 과연 새로운 정책일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자기 언어로 좀 청년들의 언어로 말하고 청년들과 만날 인물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였는데, 데이터를 봤을 때 하청금지 정규직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공공임대 무주택자 제공, 지방재정 확대 이런 것들을 보면 지지율이 낮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진보당의 지지율에 비하면 낮지 않아요, 절대로.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진보당이고, 제일 어떻게 보면 민주당보다도 타협 없이 얘기하고 있는 게 진보당인데, 이들이 진보당에 대한 감정 온도는 낮고 지지율도 낮게 잡힌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 진보적 의제들을 얘기하는 그 지지하고 있는 청년들을 진보당이 흡수하고 있지 못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정책들의 얼굴이 진보당과 연결이 되고 있지 않은 게 문제는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좋은 정책을 진보당이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사실 민주노동당 때부터 진보정당은 계속 좋은 정책을 만들고, 근데 이게 민주당 정권에서 한 10년, 15년 지나면 실현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진보당의 것 혹은 진보정당의 것이라는 라벨링을 잘 못 해온 게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보당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3당을 선택할 조건을 봤을 때에도 내 삶에 와닿는 정책이 58%, 그리고 매력적인 인물이 43%고 정치적 힘의 성장은 3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제3당을 선택할 조건으로는 정책과 인물이 더 중요하다는 거고, 그렇게 보면 진보당은 지금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책과 인물, 그 라벨링된 인물이 없어서라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최근에 이제 여러 그 전 세계적 진보 좌파의 흐름 속에서 독일 좌파당이 또 저희 진보당과 많은 인연도 맺고 있었고 했었는데, 당의 체질도 비슷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이 이 당의 주축을 구성해 왔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독일 좌파당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의 체질을 변화하면서 2030 특히 이제 여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18세에서 24세에서 모든 정당에서 1등을 할 정도로 폭발력 있는 폭발력 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독일 좌파당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바꿨다거나 뭔가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을 내놓은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발화, 그리고 당 대표인 하이디 라이히네크 씨의 이제 리더십의 영향으로 이런 청년들에 대한 지지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주목한 건 온라인인데요. 다들 뭐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김인련의 이제 이민자 정책에서 그
좀 퇴행적인 극우적인 정책을 한 거에 대해서 하이디가 이제 일갈하는 영상이 600만 회 넘게 재생되고 이거 이제 파생된 쇼츠까지 따지면 거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이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엄청 고퀄리티의 영상 콘텐츠와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여러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독일 좌파당이 임대료 폭리를 겨냥한 캠페인, 저는 진보당에서 이 캠페인을 꼭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독일 말로 뭐라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미슈 이거 뭐라 읽어야 될까요? 독일어 아시는 분들은 어찌됐건 와우,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온라인 도구를 열어서 그 각자 자기 지역의 월세와 주거 조건을 입력하면 그 임대료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법이 정한 폭리 기준이 있어서 이걸 넘는지 계산해 주는 게 있는데, 진보당 같은 경우에도 이 전월세 난에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이 자기 조건에 대입해서 좀 따져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온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실제로 신고까지 한 게 280건이 있었고, 이거는 당연히 이제 온라인 콘텐츠와 당에 이제 연락하는 관계망으로 남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진보당에서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는데, 신규 당원을 위한 온라인 모임이 적극적으로 열리고 있었다는 게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당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모임은 많이 해요. 다른 정당에 비해서도 많이 한다고 자부하는데, 온라인으로 가입한 당원들이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모임에 나오기까지는 꽤나 장벽이 높고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좀 중간 단계로서 온라인에서 좀 이런 모임을 적극적으로 열어내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중간 단계가 있을 다음에 독일 좌파당이 한 것들을 보면 사실 진보당에서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진보당 같은 경우에 온라인 홍보 채널, 특히 당의 트위터 계정이 꽤나 핫하게 운영이 돼 왔었던 건 정말 잘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당의 그냥 공식 홍보 채널은 열심히 계속 뭔가를 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독일 좌파당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사실 한국 민주당만 해도 그렇죠. 공식 채널 델리민주보다 민주당의 주요 스피커들이 다른 쇼츠나 여러 스피킹을 하고 있는 채널들이 많아서 더 온라인에서 많이 노출되는 게 있기 때문에,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공식 채널을 키우는 거는 중요한데 그건 어떻게 보면 쇼츠의 재료로서 필요한 거지, 실제로 중요한 건 공식 채널보다 이런 주변 생태계를 만드는 것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계정이 홀로 독백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화자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온라인에서 이런 반응을 만드는 거를 단순히 조회수 많이 나왔다 됐어 이게 아니라, 이거를 모임으로 만들고 가입을 하고 계속해서 끌고 나올 수 있도록 당원 가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 그거를 온라인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제가 봤을 때에는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한국의 정당에서는 뚜렷한 모델을 찾아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그나마 제일 비슷하게는 개혁신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거를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개혁신당 당원인 제 친구들을 통해서 그 어플의 생태계를 봤는데, 다행스럽게도 개혁신당도 아직 그 어플을 통해서 훌륭하게 모임을 만들진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진보당이 좀 이거에 있어서 좀 선점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좋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접촉하고 청년들을 만날 것인가, 이 영역을 좀 독일 좌파당이라던가 미국 민주당의 DSA 같은 정당의 사례를 참고하고, 저는 그리고 민주당이 훌륭한 반면교사가 아니죠. 훌륭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 일을 많이 던져주신 박태훈 소장님 감사합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회와 기대를 키워나가는 정치, 김영남 정치 싱크탱크 벨리드 공동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정치 싱크탱크 벨리드 공동대표이고 최근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었던 김영남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되게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이제 받아보고 쭉 보고 이제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느낀 바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 선거도 나갔지만 이제 올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을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문제의식 그리고 공개를 하진 않았었지만 2040 서울시민 1100명을 대상으로 비슷한 류의 여론조사를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되게 신기하리만큼 비슷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저희도 궁금해했던 부분들이 되게 문제의식이 비슷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때 이제 선거 기조를 준비할 때 말씀드렸던 것이 2030을 극우화나 보수화라는 단어로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점과 사회진보 정책에 대해서 무작정 20대, 30대 남성들이 반발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 대한 호우와 사회진보 정책에 대한 호우는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이제 문제의식 세 가지를 가지고 선거를 준비를 했었고, 그 당시 이제 주거비 문제나 생활비 문제에 굉장히 좀 핵심적으로 집중을 해서 이제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6월 달에 민주당에서 2030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라는 이제 토론회를 이제 저희 벨리드와 그때 이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개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말씀을 좀 이렇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꾸 이제 2030 세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해 보려고 하고, 왜 우리 당을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자꾸 이제 뭔가 어떤 프레임에 넣어가지고 이제 분석해 보려고 하는 데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2030도 똑같은 유권자고, 집에 있는 아들, 딸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하면 좀 가서 달래줄 수 있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동등한 유권자로서 이들이 무엇을 지금 바라고 있고 어떤 문제를 당에 해결해야지 이들에게 말을 걸어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유권자로서의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서 조금 더 고민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 세대가 진보적인 세대냐 보수적인 세대냐를 따져 묻는 것보다 중요한 질문은, 과연 지금의 이제 2030 세대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노력하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정치가 중요한 좀 질문인데, 정치와 국가가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분노만으로 사회개혁의 동력을 만들어내기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 이 조사 결과에서도 충분히 확인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이제 이 사회 전망과 정책 수용성의 관계 부분을 굉장히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신뢰나 미래에 대한 희망, 이동성에 대한 평가가 높은 부분일수록 이제 사회진보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지 않을수록 이제 정책 수용성이 낮다라는 부분인데, 저도 아까 박태훈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어떤 정권이 이제 지금 여당 정권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전망과 사회 전망에 대한 긍정 수치가 동등하게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연구에서의 의미가 있었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한번 말씀을 이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저는 청년 남성이 보수화되었냐라는 질문보다 더 유효한 가설은, 이 사회에서 노력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 여전히 의미 있다라고 믿고 있는 집단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집단이 누구인가라는 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어려워지면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뭘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기대가 떨어지는 것이 저는 이제 조금 더 일반적인 접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뭘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커지게 되면 이러한 불만은 이제 냉소나 정치적인 이탈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은 이제 전통적으로도 많이 확인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민주진보 진영이 그동안 젊은 층의 분노를 발견하고 설명하는 거에서는
유의미한 여러 이제 움직임들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유효값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평등과 자산 격차나 이 노동시장 이중 구조 속에서 청년 세대가 손해 보고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거나 모르는 사람이 저는 별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어떤 분노를 조직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는 이제 정치 캠페인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새롭게 조직하고 키워나가야 되는 것은 기대라는 감각인 것이죠. 저는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은 세대가 극우화될 수 있는 토양이라는 거는 세대 보수화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세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대가 그러니까 어떤 정치사회적 변화에 대한 기대가 떨어질수록 극우화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토양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아까 전에 처음 인사말에서 이제 신석진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극우화가 보수화가 청년층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극우 집단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유의하게 봐야 되는 것은 청년 세대가 보수화됐다고 진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극우적인 논리와 사상들이 빠르게 퍼질 수 있는 토양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유의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회에 대한 어떤 기대가 계속 지금 떨어지게 만드는 정치사회적 구조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그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의 핵심은 기회의 봉쇄와 위험의 개인화입니다. 일할 기회를 얻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려워지는 환경으로 가고 있고 이래서 자산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거주 여건을 마련하고 실패 뒤에 이제 재도전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는 등의 모든 사회적 기회의 문이 다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 정세 변화나 그에 따른 전체적인 국제 경제의 변화, 그 다음에 AI 전환과 산업 생태계 변화나 여러 이제 사회적인 위험 요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개인이 알아서 감당해야 되는 각자 도생의 몫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민주당이 추구해야 되는 국가의 모델로서 방파제 국가라는 것을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가가 이제 강한 힘을 가지고 내외의 변화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 요인들을 어떻게 공동체가 함께 분담하고 그 토양 안에서 개인은 어떻게 또 자유롭게 선택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들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 민주진보 영역에서도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었던 얘기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새로운 측면에서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것, 정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새롭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정년이라는 개념을 단계적으로 폐지해가는 과정들을 과감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아젠다들을 민주진보 진영이 선점하고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보수 진영이나 특히나 뭐 개혁신당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 가져가게 됐을 때는 오히려 갈라치기나 그 극단적인 형태의 논의 자체가 오염되는 형태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회진보 아젠다들을 어떻게 새로운 시대의 지금 문제 요인에 맞추어서 업데이트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토론문에 좀 주요한 아젠다들로 달아봤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리하자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제 종래의 역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에서 누구에게 걷어서 누구에게 나눠줄 것인가라는 분배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고민들을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저는 여기서 한 걸음 좀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결국에 이제 잠재력과 기회를 어떻게 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넘어서서 앞으로 획득하고 나아가야 될 그 기회라는 것들을 어떻게 불평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서 잘 설명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전체 사회의 파일을 넓혀가기 위한 우리의 성장이라는 개념을 진보 영역에서 어떻게 다시 설명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민주진보 영역에서의 정책적 아젠다가 좀 옮겨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기본의 이분법을 넘어서서 성장을 어떻게 분배와 기회의 언어로서 다시 설명해낼 수 있을 것인가, 브랜딩할 수 있을 것인가의 고민이 중요하게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확인된 것이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이제 민주당에 상당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우리 당 지도부에 가져다 주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무당층이 한 34.6%고 국정수행 평가를 유보한 집단이 70%에 달하죠. 이들 무당층에서. 저는 결국에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거나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대체 지금 무엇을 어떤 측면에서 왜 효능감을 느끼고 있지 못하는가를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확장해야 되는 영역이겠죠. 그렇다면은 필요한 것은 결국에는 저는 청년에 대한 뭐 지원 사업이나 이런 개별 정책에 대한 접근보다는 이재명 정부가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보여주고자 하는 사회적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목표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이재명 정부가 5년을 다 임기를 마치고 났을 때 어느 목표에서 어느 지점까지 가 있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는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 부분에서의 모호성이 지금 우리 정부의 지지율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고 당의 지지율도 일정 정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의 주요한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 1년이 지났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잠재력과 기회와 성장이라는 언어를 어떻게 진보적인 언어로서 새롭게 설명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이제 과제로서 잘 삼아 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미래 세대가 기대할 수 있는 나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인프라를 이제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님의 토론 듣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민주당에서 만 29세 이하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당원을 대표하고 있고요. 제 스스로 소개할 때는 20대 당원이 선출한 유일한 전국위원장이라고 자랑삼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선출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당원들 내지는 20대들의 성향을 대표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저 또한 대학생위원장자를 달고 있지만 2030 세대라고 하는 것의 중간이 딱 30 정도거든요. 사실 대학생은 아니고 대학원생인데요. 그래서 여러 선배들의 시선도 마주하게 되고 또 한참 동생들의 시선도 마주하게 되면서 이제 2030 세대라고 하는 분들의 어떤 많은 고민들을 좀 모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취임하신 진보당 신임 지도부도 축하드리고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토론문을 지금까지 민주당의 이야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는데, 이걸 민주진보 진영으로 묶었을 때 과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들이 민주진보 진영 전체에도 소구력이 있을 것인가, 내지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내지는 민주당이 신뢰받는 것만을 위해서 했던 이야기였는가를 고민해봤을 때 후자에 좀 더 가까운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이야기들을 어떤 방식으로 소구력 있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느라 조금 시간을 썼습니다.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그래서 혹시나 민주당이 투영되는 이야기가 있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작을 하자면, 선언에서 생존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2030 세대 생존적 변화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 토론문을 보시면 주요한 내용들은 이제 실용적 측면이라는 것을 청년 세대는 어떤 방식으로 정치에 투영시키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돼 있는데, 실용이라는 말은 사실 좀 이제 실용 정치는 전 좀 진부한 단어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사실 실용적인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실용이라는 말을 쓴 것은 그냥 가장 이것을 잘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이제 대명사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활용을 한 것이고, 냉소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30 세대 보수화, 개인주의화 내지는 탈공동체화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은 실용주의화 단계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실용주의화라고 일단 적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사실 불과 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2030 세대가 민주당을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외면해 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꽤 높았던 한 시기도 있었고요. 그걸 우리는 뉴 이재명 현상이라고 불렀었는데, 이제 그 단어들이 오염이라면 오염됐고 내지는
잘못된 해석들이 곁들여진다면 그래졌고 좀 그래서 그 단어 자체를 순수하게 사용하진 않는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굳이 그 말을 사용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이 실용주의화 내지는 뭐 어떤 단어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냉소화, 뭐 탈공동체화 이것은 약 10여 년에서 15년여 여긴 10여 년이라고 써는 15년 정도라고 봐도 괜찮겠더라고요. 15년여 전부터 시작되어 온 대학교 학생사회의 어떤 변화에서부터 저는 예측할 수 있었던 변화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15년여 전쯤부터 이런 변화는 시작됐지만 과연 그 당시에 민주진보 진영, 뭐 문재인 정부가 될 수도 있었고요. 야당으로서의 민주진보 진영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진영이 과연 그 변화를 캐치하고 그 방향으로 동시에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았을 때 부터도 이미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 정당회담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정담론을 잃어버리면서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선언적인 이슈들을 다루고자 했었던 그 시기와 맞물리게끔 이 대학 사회에서의 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도 2017년도에 대학을 입학해서 뭐 되게 그냥 학생회의 뭐 그냥 회원부터 시작해서 뭐 총학생회장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총학생 협의회나 생활협동조합이나 뭐 이런 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대충 다 해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제 학생사회 탈정치화라는 것이 비교적 가속화되고 있고 근데 이 탈정치화라는 게 단순히 중앙정치화되는 것을 학생 유권자들이 경고하고 견제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냥 뭐 학내 이슈를 가지고 투쟁하는 방식 또한 중앙정치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유권자들의 의지도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그래서 약간 뭐 예를 들면 학생회장이라는 직을 정치로 들어가는 통로로 활용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출마자가 소위 말해 정당이 묻어 있거나 약간 뭐 이런 과정에서 대단히 많은 비토가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것을 향한 비토뿐만 아니라 변화 또한 어떻게 받는지를 바라본다면 조금 더 단순히 그 기존에 있었던 학생운동 세력 내지는 뭐 쭉 선언적인 의미로서의 어떤 정치, 청년들의 정치가 이어져 왔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뭐 이제 학내 복지와 관련된 이슈가 됐다던가 아니면은 뭐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 내지는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집중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큰 이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GPA 환산식이라고 해서 지금 로스쿨 입시를 할 때 굉장히 크게 활용이 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저는 총학생회장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게 교육부 차원에서 뭔가 조정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각 대학마다 본인들이 정해놓은 환산식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똑같은 학점이어도 대단히 높은 점수를 받게 되고 어떤 학교 출신은 똑같은 점수라도 낮은 학점을 받게 되는 구조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 내가 대표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 제도로 인해서 가장 많이 덕을 보는 것만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서울권역에서 저희 학교가 제일 높은 GPA 환산식을 받을 수 있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학점 부여 제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대단히 좀 짜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규제가 많은 편이었는데 그것 또한 이제 뭐 예를 들어 투쟁이 될지 설득이 될지를 통해서 고쳐냈고요. 이런 부분 근데 저 또한 이제 이런 부분들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뭐 사회적 약자를 대한 정책이라던가 뭐 장애인 배리어 프리 캠퍼스를 위한 것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대단히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측면들보다는 아까 전자에서 얘기했던 측면들이 훨씬 더 많이 부각이 되는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지켜봤을 때 이런 변화가 한 10여 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뭐 모두가 다 아는 예시를 들자면 뭐 바깥 등록금 같은 이슈가 한 20년 정도 전에 15년인가요? 정도 전에는 학생 사회 전반을 묶을 수 있는 마지막 저는 구호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 주변 내지는 뭐 여론조사 같은 것을 봤을 때 대학생들이 그냥 그때 했던 것처럼 무조건적인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느냐? 사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등록금 인상이 되더라도 어쨌든 뭐죠? 그 이름이 장학금. 국가장학금이 보편화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일부 인상분에 대한 효용이 본인들에게 돌아오는지 합리적으로 활용되는지 인상에 대한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저는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예전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진 않는다라고 보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이제 이런 측면의 변화가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약 15년여 정도부터 이어져 온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부터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추측을 해보자면 제 예상인데요. 과거에 이제 학생 운동을 이제 대표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정치적인 해석의 여부를 떠나서 경제적인 성장을 이끌어왔던 새마을 운동을 예로 든다거나 아니면은 민주화 운동을 악한 보수 정권 아니죠. 악한 독재 정권에 맞서서 이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 싸웠던 민주화 운동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 봤을 때는 새마을 운동의 구호가 잘 살아보세요 이런 거였잖아요. 그 당시에는 단순히 우리가 내 것만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내 옆에 있는 동료들, 다른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경제를 성장시키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전체 파이도 더 커질 수 있는 구조가 가능했던 세대였고 민주화 운동 또한 단순히 나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합쳐서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실질적인 자유를 쟁취해내면 민주화를 이뤄내면 그 민주화의 어떤 씨앗을 바탕으로 더 행복한 나의 가족들과 내가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 또한 어떤 파이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그 파이를 더 넓힐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가 됐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구조는 이제 그게 좀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구조는 구조적인 저성장의 고리에 있고 또 민주적이나 정치적으로도 급격한 사회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려웠던 시점이기 때문에 단순히 힘을 합쳐서 파이를 좀 더 키워서 내가 먹을 것도 너가 먹을 것도 더 늘리자라는 구호가 통한다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더 많이 먹으려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혹은 다른 타인이 누군가가 갖고 있는 것을 쟁취해 와야지 가능한 구조가 됐던 것이지 파이 전체를 키우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함이 중요했는데 과연 민주당을 비롯한 우리 민주진보 진영은 그런 청년 세대가 이야기하는 그런 더 이상 파이가 커지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와의 경쟁이 대단히 중요해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2030 세대가 대단히 중요시하는 혹은 요구하는 몇 안 되는 주요한 내용인 공정에 민주당을 비롯해서 민주진보 진영이 대단히 잘 반응했고 떳떳하느냐? 이것은 개인의 판단에 좀 맡길 문제이지만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아까 올림픽공원 사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저는 이게 지금은 물론 장동혁 대표가 가면서 극우화가 된 측면이 대단히 크지만 초반에만 해도 2030 세대에 대한 소구력이 대단히 컸고 저 또한 문제의식을 크게 느꼈거든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그 당시에는 극우화되기 이전에 민주당의 신임 지도부의 첫 일성은 올림픽공원이어야 된다고까지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청년 세대 2030 세대가 주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두 가지 의제를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정 이슈고요. 왜냐하면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해서 누군가는 후보 혹은 정당 누군가는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누군가는 이제 불합리한 불공정의 안에 놓였다고 이제 누군가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국가 권력으로 인해서 국가의 어떤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해서 침해되었다라는 그 문제 의식 이 두 가지가 합쳐졌기 때문에 저는 이 올림픽공원 사태에 대한 소구력이 대단히 컸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하는 주제 자체가 어떻게 2030을 만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저는 그 올림픽공원 사태에 왜 말도 안 되는 극우 세력이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2030 세대가에게 소구력이 있었고 또 2030 세대가 올림픽공원을 보게 되었고 부실 선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한다면 오늘날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2030 세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내지는 2030 세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바라보는가에 대해 좀 알 수 있는 그런 주요한 근본적인 뿌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생각보다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봉건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청년진보당 이번 취임하신 이혜지 대표님 모시고 발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4기 청년진보당 대표 당선된 이혜지입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민주진보 진영이 어떻게 2030 청년층과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청년진보당 대표로서 여러 고민들을 이 토론문에 정리를 해 두었는데요. 네, 일단 결론은 청년 문제로서 인식하기보다는 이제 계급과 자산의 문제로 접근해보자. 그리고 이 AI 시대의 여러 산업들이 전환되면서 청년들이 다수 분포한 문제들을 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나게끔 만들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박태훈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청년들이 많이 접근하고 있는 이 온라인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해보자가 주요한 결론이고요. 네, 토론은 저는 먼저 이 발제에 대한 소감과 두 번째로는 저의 진단과 마지막으로는 진보당의 과제 이렇게 세 가지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발제를 통해서 제가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첫 번째로는 김경래 연구원님의 발제에 대해서 부정선거 관련해서 잃어버린 신뢰에 대한 회복을 좀 반드시 민주진보 진영이 마무리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과제를 확인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 실제로 청년층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일단 거리로 저는 네, 달려나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들이 많이 있는 신림에서 스티커 설문을 진행을 해보았었는데요. 2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는데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은 쭉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거리에서 좀 느꼈었던 거는 청년들이 이 선거관리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집행분들이랑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논란이 좀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저는 이것이 향후에 선거 제도뿐만이 아니라 국가 기관에 대한 불신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서 좀 함께 제도적 해답을 제시하고 좀 만들어가는 종결 짓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젠더 갈등 조사와 사회 전망 관련해서는 좀 이게 특히나 성평등 정책과 관련해서 그냥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좀 2030 여성 청년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이 불공정한 구조를 정확하게 좀 드러내고 더 오히려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나라는 과제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망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것을 청년 정책에 대한 효능감을 통해서 좀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좀 과제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김진식 연구원님의 발제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이제 무당층 전체를 좀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의 냉담한 집단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좀 찍고 싶은 정당과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점에 좀 주목을 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함께 잘 고민해 가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것을 책임감 있게 실현할 정치인과 새로운 인물군을 만들어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저의 진단인데요. 저는 이제 이 심층 분석 발제와 더불어서 좀 최근에 선거 결과들만 보더라도 결국에는 청년 세대가 정치에 무관심한 혹은 냉소적인 세대라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삶과 우리 사회 문제를 좀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찾고 있지 않나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실제 투표 결과를 통해서도 여러 번 확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문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선거 결과들이 기존 정치에 대한 불만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아쉬움, 실망 그리고 이와 동시에 자신의 문제를 좀 새로 대변할 정치 세력에 대한 기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2024년도 총선과 25년 대선 결과이지 않나라고 저는 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 진보당의 과제는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앞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저도 이번에 지방선거에 후보로 치르면서 결국에는 많은 유권자들이 그 후보 그리고 그 정당을 기억하는 과정에는 이 사람들이 결국에 누구를 대변하려고 하는 사람인가를 많이 보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저희 당의 차이를 이 선거 과정에 느꼈던 게 그 스타벅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5.18 망언과 관련해서 좀 직접적으로 행동하거나 이런 정당이 일단 우리가 유일한 걸 보면서 아 이런 데서 좀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후보로서 느끼기도 했었고 앞으로도 정당과 이후 그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좀 누군가 어느 집단을 좀 대변하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많이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정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고민 속에서 나온 과제가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문제의 핵심에는 사실상 그 계급과 자산의 문제가 놓여 있다. 그래서 같은 청년 세대 안에서도 자산과 소득, 고용 형태, 그리고 거주 지역에 따라서 출발선과 삶의 전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나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AI 대전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이 AI에 많은 영향을 받는 산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특히나 뭐 플랫폼을 활용해서 일을 하거나 아니 프리랜서 직업을 갖게 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고용 관계에 가장 많이 대체되고 있는 집단이 이제 청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한 분란도 실제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그럴 거다라고 하는 그냥 여론조사의 통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그 삶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르포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드러냄으로써 청년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청년 진보당에서 계속 해나가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리퀴드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조직 개편인데요. 이거는 그 대학 내 20대 연구소의 Z세대 트렌드의 분석 결과에서도 리퀴드 콘텐츠는 이제 정해진 형식이나 플랫폼에 머무르기보다는 짧은 거, 쇼츠 같은 그러고 유연하게 흐르면서 공유되는 콘텐츠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의견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연구소에서는 리퀴드 콘텐츠에 빠르게 반응하는 세대라고 정의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민주진보 진영의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일상에서 마주치는 문제를 쉽고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꼭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과제겠다 이렇게 좀 세웠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기후동행 카드가 이제 바뀌는데 이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잖아요.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카드뉴스 4장을 넘겨야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3초 만에 설명해 드립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짧게 짧으면서도 다양한 형식으로 좀 청년들의 감정과 현실을 드러내서 공감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 온라인에서 형성된 관심이 결국에는 지지와 투표장에서 그 정당을 찍는 것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나갈 그 경로를 정확하게 발굴해내는 것도 앞으로 남은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4기 청년진보당이 기존과는 또 다르게 원래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1,000명 정도의 조직에서 이제 노동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까지 포괄한 17,000명의 당원의 전국 조직으로 개편이 되었는데요. 이런 내적 변화도 오히려 그것을 더 기회 삼아서 더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수령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층과 만나는 그 진보 민주 진영이 청년층과 만나는 이 길은 결국에는 청년의 삶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 현실을 과감하게 의제화하면서 실천적인 해답을 끝까지 제시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진보당도 청년의 삶을 실제로 바꿔낼 수 있는 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번 하반기부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토론과 발제에 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듣느라 되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혹시 발제자와 토론자들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네, 저기 뒤에.
그리고 봉건우 위원장님이 일정을 조정하셔가지고 어렵게 참석해 주셨는데 뒤에 일정이 있으셔서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진보당원이고요. 지금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재학 중인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그 김경래 연구원님 발제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이 높을수록 정책 수요성이 높았다는 결과, 그리고 김영란 대표님 토론문에서 세대 극우화의 토양은 세대는 기회라는 게 별로 없는 세대이다라는 말에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배제옥 사태 이후 인터넷에서 인상 깊은 글을 하나 봤습니다. 이게 어떤 정교조 조합원분의 글이었는데요. 교육 현장에서의 진정한 민주시민 교육은 과목 하나, 교과서 하나를 더 만드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뭐 학생회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실제 학교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해결해 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것에 우리의 실마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학생 운동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 현장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저를 비롯한 학생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걸 뭘 바꿀 수 있겠냐, 냉소주의가 짙게 깔렸으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극우는 현상을 바꾸는 가장 손쉬운 해결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요. 결국 효능감과 자신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그리고 더 나아가 청년들로 하여금 자신이 주체가 되어 조금씩이라도 구조에 균열을 내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진보 정치가 이 과정에서 제도적 법적 서포트가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5년 봄, 그러니까 12.3 내란 사태 이후 새 학기에 각 대학마다 어떤 소수자 인권단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폐지되고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관해서 제가 체감한 어떤 제도적 차원에서의 대응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있었던 토론회 한 번, 그리고 국회의장님과의 대담 한 번이 끝이었습니다. 저는 교지 편집위원회 소속으로 이 대학 어린이 네트워크라는 조직에도 속해 있는데요. 여기서 각 학교의 비민주적인 학칙이나 이런 걸 폐지하는 걸 골자로 하는 대학 언론법의 진행 사항을 공유받고 있는데,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더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다수의 교지들은 아직도 학교 당국으로서 많은 간섭과 탄압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제가 속해 있는 저희 학교 교지만 하더라도 올해 초에 저희 학교 학생지원 팀장이라는 분께서 너네 미국이란 전쟁은 다루지 말라라는 말을 직접 하셨거든요. 그렇게 직접적인 간섭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물론 학생들이 자체적인 투쟁으로 흐름을 조절해서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만은 정치권에서 어떠한 마중물 역할을 해줄 필요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라기보다는 의견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혹시 또 다른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우리 오늘 토론하셨던 분들께서 아까 발제자분들께 같이 질문을 아까 박태훈 소장님이 해주셨고 또 같이 얹어주셨는데, 혹시 더 질문하시거나 서로 이야기하실 게 없으시면 네, 발표했던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박태훈 소장님이 질문했던 것까지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질문해 주셨던 내용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기타, 그러니까 저희 질문 자체는 진보개혁 제3정당 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투표 의향을 묻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개혁신당에 대한 감정 온도가 좀 높아서 이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질문이셨습니다. 저희가 진보개혁 제3정당, 진보개혁 성향 제3정당이라고 말하는 그 질문들에는 위에 안내 문구가 있었습니다. 안내 문구를 불러드리면 진보개혁 등 제3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아닌 제3당 중에 진보 성향의 정당을 말합니다. 하고 가로 열고 진보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조개신당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게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제 투표 경험이 있냐고 물어보고 언제 어느 정당에 투표를 했냐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이제 여기 말씀드린 그 정당들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외 기타 정당은 자기가 직접 적게 돼 있는데 그 직접 적은 정당에 개혁신당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응답에서 이제 무효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투표 경험에서는 그런 부분 제거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그 뒤에 있는 이제 투표 의향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떠올리는 거는 아무리 안내 문구가 있더라도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게 저도 느끼는 바입니다. 그 뒤에 이제 따로 질문이 있기도 하거든요. 보수 성향 제3당에 투표할 의향이 있냐. 여기에서는 분명히 개혁신당을 명시해서 예시로 들고 있는데도 사실 이제 구분된 문항들에서 개혁신당이 진보개혁 3당인지
보수 성향 제3당인지 구분은 잘 못하는 것 같고 개혁신당은 상당수가 개혁 성향 제3당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제가 보기에는 느껴집니다. 네. 네. 네, 이어서 바로 말씀드리면 그게 어쨌든 저희 조사의 좀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아쉬운 지점이었던 것 같고요. 뭐 명칭을 진보 혁신 제3당이라고 바꾸든 뭐 아니면 진보 3당이라고 바꾸든 이런 식의 고민이 추후 조사 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주셨던 게 첫 번째는 이제 페미니스트 정체성이 여성 정책 말고 다른 정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요거는 저도 좀 더 확인을 해봐야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조사를 해보진 않았는데 아마 예측하기로는 비교적 다른 정책에 대한 수용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 전망이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찾아보니까 그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이제 국통계청에서 계속 결과를 내잖아요. 행정연구원에서 하시는. 근데 그 조사 중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보통 이걸 정치 사회 전망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요거는 이제 정권에 따라서 확실하게 바뀌는 걸로 해당 리포트에도 보고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보수 정권일 때는 보수 성향 응답자들이 정치 상황이 5년 동안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한다던가 이런 결과 같은 건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만든 지표는 어떤 정치 상황에 대한 전망이라기보단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느냐, 얼마나 뭐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 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약간의 연관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회귀 분석을 하거나 할 때는 다 통세 변수로 지지 정당이나 이념을 넣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하게 작동한다. 어느 정도 영향을 받더라도 그것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이 사회 전망 지표에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원장님 네, 안 하시면 네. 박태훈 토론자님부터 이렇게 한 말씩 하지 않고 그러면 마무리를 할까요? 아니면 아쉬우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2030 청년층과 우리 민주진보 진영 어떻게 만날 것인지에 대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